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파리 대책의 부동산에 관련되는 특히 세금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과 정책은 다릅니다. 대책이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대통령이 하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이걸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대통령이 해야 되겠다 0이고 장관이 해야 되겠다 규칙에 나와 있고, 0과 규칙을 제대로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은 국회에서 바꿉니다. 이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정책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이 나왔는데도 왜 해결을 못할까? 과연 어느 땐가는 주택 과잉 공급이라고 하고 지금은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1년 사이로 2년 사이로 과잉 공급이 됐다가 과잉 수요 초과가 됐다가 이런 일이 뒤풀이 반복하는 것은 뭘까요? 과연 주택 정책의 핵심은 뭘까? 통화주의론자들은 재정론자에 비해서 절대 정책은 실패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케인주의의 재정주의론자들이고, 프리드만의 통화주의론자들은 정책은 실패하니 쓰지 마라. 매년 그 나라가 필요하는 통화량만 정하여 그만큼만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거기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현재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올라가는 문제는 뭐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 올라가면 일부 지역의 문제인지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인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당과 야당, 집이 있는 자 없는 자, 있어도 다주택자 또는 한 개 가진 자들의 문제 인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무엇이 원인으로 집값이 올라갈까? 인식이 달라요.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도 여야가 다르고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기획재정부하고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건설교통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집값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얻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오직 하면 미래 에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려면 애를 셋내야 된다. 애를 셋나게 하려면 과연 주택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까? 이래서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만들어 놓으면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인지하여 법을 통과하여 행정부가 시행할 때까지 타임래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나 정책이 제대로 발휘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도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자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중개업자에게 지역별로 대상별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야 중개업자가 내놓은 이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회 통과시키면 정부가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비밀스럽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내니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정책과 대책에 관한 기본적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이러한 정책을 썼는데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고,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결정 핵심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대책 전과 후의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살펴보고 정부가 의미하는 것, 파리 대책 빨리 팔아라, 아니면 주택임대사업 등록해라, 과연 등록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세금 감면이 있고 이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 팔려면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 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 조정지역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 조정지역 밖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 집을 판다는 것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즉 현재 우리나라 2015년에 집 있는 사람 55%, 56%, 집 없는 사람 44%, 56%가 투기지역에 집을 팔면 투기지역은 집값이 비싼데 과연 누가 살 거냐? 44% 집이 없는 사람이 살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집을 살 거냐? 아니면 5개 있는 사람이 집을 팔면 2개 있는 사람이 집을 사서 5개를 채울 거냐? 과연 이게 A라는 사람에게 팔게 해서 B라는 사람이 다주택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삼 모사지, 그죠? 이래서 분산할 때 또 산다면 어디에서 사야 되고, 그 다음 이용, 거래, 개발, 컨설팅을 가지고 한번 이런 정책에 관계없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까 합니다. 인구구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너무 과잉이다.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인구가 과잉이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나 조밀화 또는 집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면 쾌적성과 편리성이 더 좋아져서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고, 농촌의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농사 지어야 저희들이 4남 3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9남매로 5남 4녀인데 이렇게 농사 지어야 9남 4녀 아버지 형제가 먹고 살 수 없고, 이러니 농촌의 인구가 줄어야 농촌은 부자가 된다. 이래서 농촌에 엄청난 인구가 줄어서 현재 거의 고령화가 43%까지 의령은 되어 있습니다.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20%의 2배가 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지역, 인구가 있어야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에 인구가 떨어지면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인구가 많아서 그로 인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각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밀억제 권역에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집값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완전히 줄어든다면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저음의 형태를 보면 1049만 가구가 자가 가구고 907만이 임대주택인데 이 중에서 116만이 공공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은 약 12,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30, 40%가 되면 이제 임대시장은 안정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배, 3배 정도는 공공임대가 증가해야 되는데 매년 17만 개를 지어봤자 과연 얼마가 늘어날까요? 10% 정도? 그 다음 이 3주택 이상자 528만, 1주택은 262만 명이 임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집이 없는 사람이 842만 1000가구, 하나 있는 사람이 797만 4천 가구, 2개 있는 사람이 200만 8천 가구고 3개 이상 있는 사람이 71만 7만 가구다. 71만 7천 가구다. 과연 3개 이상, 2개 이상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팔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런 구조.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현재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올해가 2017년인데 그렇다면 20년 전 1997년 11월 22일 IMF가 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급격히 올라간다. 그죠? 또 MB정권 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집값이 폭락했을 때 폭락 후에는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 후로는 겨우 폭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때 좀 올라갔고 폭락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집값에서 그렇게 앞으로 서울 집값이 대한민국 집값이 폭등하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본다면 우리나라 미래에 어마어마한 과거에 없었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현재 있는 그런 구조로 본다면 여기에서도 이러한 안정 이런 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2012년 아주 2013년에 19만 5,949개로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37만 8,731이고 내년에는 43만 4,399개다. 이래서 이 공급이 입주가 많느냐?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은 평균을 놓고 보자. 평균 30만 개 정도 놓고 본다면은 이때 부족한 부분을 이걸로 메꿨다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 이런 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었는지 수요는 없는 곳에 땅이 있어 공급이 있는 건지 이래서 부동산은 전체적인 공급량보다는 지역에 따른 수요와 거기에 대한 공급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가장 최근에 많았던 2015년에 119만 4천 건이고 작년에는 105만 3천 건을 이루었다. 그중에 수도권에서 거의 반절인 56만 8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보면 8월 2일 파리 대책 전후에 대한 아파트 가격 변동이 나옵니다. 둘째부터 보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건 주택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파리 대책 이후에 거래가 있었을까? 그걸 이렇게 신고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 가격에 대해서 실거래가 공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한 걸 한 달간 모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건 3개월 전 것이고 어떤 건 1개월 전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리 대책 같은 급격한 대책이 나오면 과연 파리 대책 후에 집값 하락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는 실거래 가격 가지고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2, 3개월 지나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래서 주로 호가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호가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있어요. 거래가 없는데 호가를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은행은 거래는 없어도 약간 상승한다고 하고 한국감정원은 하락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발표할 때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고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썼는데 효과가 있다고 써야 되지 파리 대책을 썼는데도 전혀 시중의 호가는 꿈쩍 달싹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에서 정하는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대출 금액의 기본이 됩니다. 대출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대출 금액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LTV, DTI가 강화되어 낮아지는 이 추세에 시가마저 낮춘다면 대출받아 집 살 사람이 거의 없다. 이래서 은행에서 발표하는 것, 이런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그렇게 미래를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으로 평가를 해야 그래야 대출받아 집 사야 은행이 사는 거지. 이제 대한민국 집 사는 사람들이 대출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하면 은행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실거래 가격
또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또는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은 자기 휴원사를 위해서 발표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겨진 뜻을 잘 좀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 주택가격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일까? 홍콩은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다. 베이징 14배, 상하이 14배, 시드니 12배, 서울은 10배. 이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게 4개가 있고 낮은 게 3개인데 LA, 런던, 뉴욕, 도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홍콩, 베이징, 상하이 일부 중국에서 극부유층들이 사는 곳 시드니는 최근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거의 안정적인 LA, 런던, 뉴욕, 도쿄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집값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이제 현재 파리 대책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집 있는 자 56%, 없는 자 44%,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주택을 공공에서 하나, 2개 가진 사람이 또는 3개 가진 사람이 임대인이냐. 파리 대책은 빨리 팔아라. 팔기 싫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인데 과연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등록하는 것일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택임대사업 등록 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임대기간은 4년 또는 8년으로 선택 가능한데 등록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준공공은 90일 이내 하는데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바꾸어서 4년 단기로 임대했다가 준공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럴 때는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서 4년간 임대하고 있는데 8년짜리로 바꾼다. 현재까지 이 법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건 무효고 다시 준공공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인정해 줬는데 과거 한 4년을 50% 인정해 주니까 2년은 인정해 주고 6년만 지나면 준공공이 된다. 이렇게 완화시킨 것이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세가 세야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해야 된다. 둘 다 했을 때 취득세 감면 등 조세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수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택임대사업 등록 감면 신청서를 준비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때 임대조건을 신고하는데 임대수재지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임대조건 신고서를 해야 되고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 후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고 신고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2만 3,927명이 등록을 했다. 그 다음 아파트 주택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아파트가 923만 4,729개, 단독이 371만 2,419개, 다세대가 173만 2,121개, 연립이 43만 개, 기타가 18만
7,954개다. 뭐 기타라고 하면 다가구랄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특을 보면 임대사업 종류는 준공공임대는 8년, 단기임대는 4년인데 조심할 것은 4년이라 하더라도 2015년 12월 28일까지는 5년이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세법은 여전히 4년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낮아져서도 5년이다. 5년이 되어야 감면이 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대주택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가구는 올 7월부터 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아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었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오피스텔은 건설교통부에서 준주택으로 보는 것만 등록 가능하다. 준주택이란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주방, 욕조, 난방 4가지가 갖춰진 거다. 임대료 인상은 5%다. 보증금 월세 전환 이율은 4.75곱. 취득세는 60평방미터 이하 신고 분양 주택을 100% 면제하는 것이며 재산세는 2가구 이상 등록해야 되고 준공공은 40평방미터 이하 100% 면제, 40에서 60까지 75% 감면, 60에서 85%까지 50% 감면이지만 단기 4년 미만짜리는 60평방미터 이하 50% 감면이고 60에서 85까지 25% 감면이다. 임대소득세는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그리고 3가구 이상이다. 임대사업에서 기억할 것은 가격과 면적과 그 다음 임대주택 수 그리고 몇 년을 임대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세계상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양 현장에 가면 분양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2개 하시고 능력 있으면 3개 하세요. 왜? 2개부터 재산세가 감면되고 3개부터 임대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준공공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이고 정기부여 특별공제가 확대되고 준공은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공제 주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 양도와 종합부동산세는 5년이고 취득세와 재산세와 임대소득세는 4년을 의무임대를 했을 때 이런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수가 지자체별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 다주택자 272만 5만 명 중에서 2015년에 12만 4,380명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그 다음 아직 여당 대표는 부유가세를 중과해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 누구 말이 맞을까? 앞으로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지 여건이 되면 부과하겠다는 건지 이래서 현재 우리나라 연도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될까? 얼마 정도 거치고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또 이걸 왜 만들어냈는지 이론적 배경인 헨리 조지의 진보와 가난 프로그레스 앤 포버티에서 만든 세금이 바로 토지 단일세 사상이고 그런 이론적 기반이 되어 만든 세금이고 2005년에 만들었지만 현재 더 중과할까?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현 공시지가만 높여도 그리고 적용 배율만 높여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연도별
그 다음 재산세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보유과세는 높은 것일까 낮은 것일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보유과세는 미국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낮고 OECD 평균 3.3%보다 낮은 3.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유과세는 상당히 낮은 세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평가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거래과세는 형벌로 의미하면 사형이라고 할 때 교소형입니다. 취득세 한 번 내면 되고 양도소득세 한 번 내면 되기 때문에 정부를 향하여 욕도 한 번만 합니다. 취득세 너무 많아, 양도소득세 너무 많아 한 번만 하고, 그러나 취득세는 양도소득 낼 때 잊어버립니다. 왜? 취득세 낸 만큼 양도 차익이 있으면 빼주니까. 오히려 욕해야 될 사람이 욕을 안 합니다. 즉 양도 차손이 생긴 사람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욕을 안 해요. 손해본 사람은 욕이 없고, 이익 본 사람이 정부한테 고맙다, 정부가 나의 땅값 집값 올리는 정책을 써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모든 비용 빼주고 6%부터 40%까지 세금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실제는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욕을 많이 해요. 그죠? 그 욕도 한 번에 그친다. 하지만 보유과세는 형벌로 의미하면 바늘형이에요. 바늘형이란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매년 때만 되면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으로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만 문제가 되지만 재산세는 거의 모든 집 가진 56%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저항이 전국적으로 이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이래서 재산세, 보유과세는 우리나라 낮지만 함부로 높이려고 하지는 않고, 또 궁극적으로 가면 이런 보유과세를 중과시키면 과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임대인 소득으로 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은 전가되어 임대인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세금이 떠넘기면 바로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공공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주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도표를 보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저한테 설명 듣기보다는 한번 구청과 세무실을 직접 가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은 아까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표이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해서 세금을 줄일까 하여 어떤 세무사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이하 증여세는 면제되고 5년 뒤에 매각하면 취득가격이 올라가 2월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는 무려 취득세가 4%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지만 과표가 낮다. 하지만 취득세가 높아도 다음 양도처익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세는 지금은 세금이지만 나중에는 공제받습니다. 가족간 거래를 통해서 매매가격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차이가 이내일 때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매도자는 다주택 규제를 위반할 수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족 전체는 보유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 집값 상승에 대한 그런 혜택을 분산함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증여 추정에 대비하고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하고 정상가액을 벗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무상임대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5년 내 매도하면 2월 과세가 적용된다. 그 다음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끼리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지만 양도로 인정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됐다면 파산 선고로 처분됐다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됐다면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되었다면 권리전인 행사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재산 취득 위해서 이비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중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다면 당해재산 취득을 위해서 소유재산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를 걱정하는데 자금 출처조사 배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면 큰 어려움 없이 증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 파는 사람이 많은 곳을 사야 된다. 파는 사람이 많은 곳이 집값이 떨어질 것인데 어디 집을 많이 팔까? 집을 가진 사람은 조정지역 밖에를 살까? 조정지역을 팔까? 투기 과열지구를 팔까? 투기 지구를 팔까? 어디를 팔 것인가를 보고 사전에 사냥을 하려면 고기가 동물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위치와 투자 대상, 이유, 시기, 명의로 누구 이름으로 할 건지 어떻게 취득할 건지 취득할 때 OWH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보자. 이게 컨설팅에서 쓰는 울지 않는 두견서를 어찌할까? 울지 않는 두견서는 오다 노부나가는 죽이라고 하고 도이토미 대신은 울게 만들라고 하고 대망의 주인공 덕후가와 이에서는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걸 부동산으로 바꾸면 수익이 없는 토지, 세금 많은 부동산 어떻게 할까? 가장 하수 가는 것이 양도해라, 팔아라. 투기지역에 4월 1일부터 세금을 강화할 때니까 팔아라, 팔 거냐 안 팔 거냐. 개발해라. 그 다음 임대해라. 그 다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배우자에게 취득가격을 높여놓고 기다려라. 그리고 5년 후에 팔게 되면 훨씬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제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중과 대책을 발표하자 그때 삼성 코엑스에서 강남 부자 300명을 놓고 대책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아들 군대 간셈 치자. 그 정권 몇 년 안 남았으니 정권 끝나면 이런 강화된 세율은 다 없어질 거다. 했더니 현실은 그렇게 됐어요. 이래서 과연 비는 피하는 게 좋을까 맞는 게 좋을까? 이월화라는 사람은 오차우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부자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학력, 성별, 나이, 무관. 그 부자가 인의애지를 포기하면 부자가 된다. 인의애지를 흔히 네 가지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인의애지가 없는 사람인데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만든 부자경 하루에 5번만 보면 여러분은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부자경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5가지를 갖춰야 된다. 오행을 갖춰야 된다. 인과, 의와, 지와, 애와, 신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이 부자가 되는 인문학이라고 해서 주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구름 위에서 생각하자.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쾌청한 사람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름 밑에 있으면 저 구름이 비가 될까 눈이 될까 해를 가릴까 달을 가릴까 걱정이 태산인데 이 부자를 극빈층
극빈층이 아니라 이런 부자는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은 즉 어떤 정책이 있으나 시장이 나빠지나 IMF가 오나 2008년 금융위기가 오나 아무 걱정 없어요. 파리 대책이 결과적으로 살 때 대출을 강화시켜서 못 사게 한다는데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무슨 대출이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투기적일까, 투기과열지구일까, 주정적일까, 주정적 바뀔까? 또 저는 세 사람이 있다고 봐요. 구름 위에 있는 사람, 구름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사람. 구름이 비가 되면 방에 비가 새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정책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름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구름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호경기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불경기에 공포에 빠지지 말자. 가장 돈 벌 때 어려운 두 가지가 공포와 탐욕이라고 한다. 얼마 전 강남 집값이 올라가니까 탐욕스럽게 엄청난 높은 가격을 주고 샀다.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 같으니 파리 대책이 발표될 것 같으니 혹시 집값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 내기 힘들면 어떨까 해서 공포에 휩쓸려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파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경제순환 과정은 우주의 원리요. 반드시 나빠지면 좋아지고 좋아지면 나빠지는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면 성인이 됩니다.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 자연이 만든 환경이 강과 하천과 산을 이해하자. 투기지역 10곳은 다 한강, 양재천, 탄천, 청계천, 남산, 대모산, 우면산이고 노원구도 불암산, 수락산, 중랑천이고 세종시도 원수단, 국사봉, 비악산, 금강, 미호천 주로 자연 환경이 좋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도 좋아지더라는 얘기요. 인간이 만든 최고액적인 토시를 탐구 분석하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용한 밤, 거룩한 밤이 집값이 되는 게 아니라 매미 소리가 세차게 우는 곳. 매미는 소음이 많고 조명이 밝을수록 운다는 얘기요. 그래야 쾌적성보다는 편리성이고 능력 있는 남자와 미인이 사는 곳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을 쓴 영국 사람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의 기후는 교통과 상권을 따라 흐른다. 왜 재래시장은 죽고 스타필드는 살까요?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 그리고 소매 인력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은 건물이 있는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스타필드, 롯데월드처럼 커야 주위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이게 교통이요. 마곡 같은 논바닥에 도시를 만들어서도 5호선이 가고 9호선이 가고 그리고 인천 공항철도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가 가는 길은 그와 통하는 기운들을 그대로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상권 스세권이라고 써놨네. 네 글자가 들어가는 스타벅스 문화를 의미하고 최근에 스타필드 이런 스자가 들어가는 곳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 사실이고 싸가지 인의의지가 없으면 작은 부자가 되지만 인의의 지신을 갖추면 오복, 수화, 부화 그 다음 강령, 유오덕, 고종명을 얻고 운칠, 기삼이다. 오행 원리보다는 바람이 중요하다. 그죠? 바람. 성급바람을 잘 타야 되는 거지. 아무리 잘나도 바람을 잘못하면 낙선되고 돈바람 마찬가지죠. 풀이 나무를 태워도 바람이 없다면 꺼져버리듯이 과연 오행에서 서로가 상극되고 여러분들이 명리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도 중요한 건 바람이다. 그 다음 공부를 하자. 학을 각으로 신으로 운동과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내가 돈 벌게 기도해 주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벌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상대방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